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우리 장 빨간불로 시작을 해서 끝까지 빨간불을 유지했습니다. 지켜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우리 주식시장. 오늘 두 분의 기수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가 데일리 이슈 세 가지 추려놨는데 하나하나 좀 얘기를 나누죠. 먼저 바이든 중동 순방과 관련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뭔가 선물 보따리를 좀 가지고 올 줄 알았는데 그냥 왔다 이런 평가예요. 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을 다녀왔는데 문제는 이제 그 전부터 중동과의 갈등이 좀 오랫동안 유지가 됐었고 네. 그 관점에서 조금은 신경전이 좀 날카롭게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들리는 썰에 의하면은 이제 미국의 기자가 이제 사우디 쪽에다가 이제 그 전에 있었던 까시쿠지라고 하는 기자에 대해서 유족한테 사과할 생각이 있냐라는 질문이 먼저 나왔었고, 그리고는 반대로 사우디 쪽에서는 그래서 지금 여전히 바이든이 생각하기에, 미국이 생각하기에 사우디가 여전히 왕따이냐 이런 질문이 오갈 정도로 조금 신경전이 날카롭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증산에 대한 이야기 같은 경우에도 사우디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증산은 오펙 플러스에서 결정할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한 가지 더 추가하자 그러면은 이제 사우디 입장에서는 우리는 미국도 중요하지만 중국도 중요하다. 이런 표현까지도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바이든이 원하는 내용을 정면에서 좀 비꼬는 식으로 좀 이제 외부에다가 이렇게 의견을 전달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언론 쪽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도 미국 내에서는 바이든의 정치적 패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정도 수준으로 좀 이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든의 중동 순방에서 큰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그 유가가 더 튀어오르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지금 뭐 유가 조금 보셨습니다만은 조금 오른 정도예요. 네. 네. 유가는 일단 좀 좁은 박스권 안에 일단 들어가 있는 걸로 일단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뭐 얼마 전까지는 뭐 120불 이상 튀어오르는 이제 그런 상황을 네. 좀 우려를 했습니다만, 이걸 좀 이렇게 역학관계를 잘 보시면 달러를 강하게 해서 유가를 찍어 누른 부분도 어느 정도 있다고 네. 저는 뭐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아직 이 뭐 유가가 좀 이제 피크아웃을 했다 이러면서 좀 안심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시각도 일부 있습니다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유가 또 에너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절적인 수요가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번 출연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 진짜로 에너지가 수요가 계절적으로 폭발한 시기는 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인위적으로 좀 눌렀던 그런 부분도 지금 다시 좀 반작용에 의해서 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어서 일단 뭐 100불 주변에서 좀 이 뭐 상향 안정화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기대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유가는 어쨌든 자꾸 위로 이렇게 상향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유가가 그래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된 것은 그 세계 경제가 경기 침체로 가는 뭐 이런 과정에서 이 석유의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것도 한 몫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분석 자료에 따르면은 방금 말씀하셨던 경기 침체가 어떻게 보면 국제유가를 떨어뜨리고 있다, 밀어내리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더는 경기 침체가 왔을 때는 오히려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제 국제유가가 비싸게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많이 팔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우디에 독이 될 수 있다, 중동 지역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제유가는 지금 이제 우리가 아시아 시장 기준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한 2% 정도, 2.6%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 미국 시장이 열리고 월스트리트에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졌을 때 어디로 튀느냐, 이 부분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수요와 공급 그리고 경기 침체라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사우디도 마찬가지고 이제 눈치 싸움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 같은 경우에 이번에 탄소 중립 이야기도 살짝 꺼내긴 했는데, 사우디 입장에서는 생존의 문제거든요. 미국에서는 뭐 반도체를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이폰을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판매할 수 있겠지만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탈탄소 시대가 오면은 본인들의 먹거리, 말 그대로 밥 자체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는 확실히 미국이 조금 밀렸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미국이 이제 경기 침체를 이제 야기할 만큼 금리를 또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많이 올리면은 그 결과로는 또 사우디한테도 피해도 가니까 적정하게 이제 외부적인 표현은 다들 강하게 하지만 적정하게 증산도 최대한 여력이 되는 만큼 하고 또 수요 공급에 맞춰가지고 유통을 정상화시키려는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짚어드릴 점은 사우디의 말 그대로 원유를 시추하는 원가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원가가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사우디가 적절히 어떻게 보면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그 수준이 되려면은 70에서 80달러 수준은 유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차장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100달러 내면서 오갈 것이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수요를 타이트하게 유지하면서 경기 침체가 오지 않게끔 이제 사우디도 미국도 좀 눈치를 보면서 공급량을 조절하면은 한 100달러 내외에서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시장의 지금 예상치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우디에 가서 바이든이 석유 증산을 얘기하는 거였는데 오히려 사우디에서는 너네 탄소 중립 이거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지금 세계 경제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거였었어요. 그렇죠. 네. 뭐 산유국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뭐 그렇게 뭐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그 러시아의 전쟁에 대한 명분도 무슨 뭐 슬라브족의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결국 뭐 여러분이 이제 역사를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전쟁은 결국 다 돈이었습니다. 네, 결국에는 유럽에서 뭐 탄소 중립 나오고 뭐 RE100, 뭐 ESG 나오고 탄소 중립 나오고 에너지 다변화 나오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여주지라고 뭐 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또 얘기가 야사가 또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제 우리가 직시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는 그러니까 빨리 이제 러시아를 달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 원하는 거 얼마만큼 내어주든가 러시아가 이제 유럽과 잘 그 타협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점을 좀 바라보든가 아니면 지금까지의 모든 정책을 다 거꾸로 엎고 옛날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화석연료, 뭐 셰일 오일 요컨대 이제 셰일 오일 캔다 그렇죠. 이거죠. 그런 쪽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건데 그 어느 쪽도 일단 미국의 입장에서는 루저라는 딱지를 달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간 선거 앞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이 계절적인 수요까지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라면 국제 유가는 우리가 우려하는 것만큼 올라올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다시 셰일가스 채집하고 뭐 이렇게 되면 바이든 입장에서는 뭐 어차피 이렇게 할 거 뭐 이렇게 힘들게 울었어 이런 지적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가지로 판단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도 이제 자신의 색깔을 완전히 뒤엎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굉장히 좀 궁지에 물려 있는 상황이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앞으로의 유가 전망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인플레를 우리가 결정지을 수 있는 거고 인플레의 방향성을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국제 유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녹아 있는 게 뭐가 녹아 있냐? 방금 말씀해 주셨던 셰일가스라고 하는 부분. 이건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확장 정책을 펼쳤던 셰일가스에 대해서 지원을 했던 그 부분을 바이든 대통령이 정면으로 반박을 했고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셰일을 다시 풀어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민주당 자체, 미국에 있는 민주당이 밀고 있던 정책 자체를 뒤집어엎는 거기 때문에 표 대결에서 아주 좀 불리하게 가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적인 외통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고 있는 노드스트림 1이 잠겨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21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21일이 되면 이게 풀어주나 안 풀어주나 공급량이 얼마나 정상화가 되냐라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이것 역시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또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뭐 석탄이라든지 그리고는 WTI라든지 두바이유가 전체적으로 또 상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좋게 보기는 어렵지 않나. 지금 말 그대로 이제 국제유가 자체가 전쟁의 이유가 되고 있고 힘싸움의 지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겨울이 되면서 점점 뭔가 이제 난방유 수요가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은 조금은 상방으로 이제 올해 하반기 내내 조금은 고유가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에너지 문제는 아직까지 계속해서 ING 현재 진행형인 거죠. 예, 계속한다. 그리고 겨울 되면은 또 한 번 힘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예. 자, 다음엔 이제 중국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는데 중국 봉쇄 영향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자, 경제 성장률 말이죠.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 이거 뭐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뭐 좀 1%도 안 된다. 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우리가 뭐 보통 중국 그러면 그 등치 큰 중국 경제가 뭐 6% 간다, 7% 간다, 뭐 이런 뭐 계획 경제 뭐 그런 상황에서 그런 걸 보다가 지금 뭐 1%도 안 나오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이렇게 치닫고 있어요. 뭐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영향이 뭐 없다고는 못하겠죠. 하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중국도 이런 경기 침체를 피해가지 못한 걸로 좀 해석은 좀 하고 있고 일단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관점이죠. 첫 번째는 부양책을 쓰느냐, 부양책을 쓸 경우에는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제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부양책을 쓰는데 아무 힘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얘마저도 침체로 가느냐. 근데 뭐 두 번째를 먼저 말씀드리면 두 번째 케이스가 올 경우에는 이게 이제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이죠. 지금은 그래도 중국을 제외한 다른 영향에서 이 정도로 지금 버티고 이렇게 견뎌왔는데 만약에 중국 쪽에서 한번 뭐가 터지면은 정말 좀 심하게 올 경우에는 이거 시스템적인 에러로 올 수도 있거든요. 중국 쪽 이런 부분이. 그래서 그쪽은 되지 않았으면 하는 이제 그런 바람은 있는데 일단은 부양책 쪽에 저는 조금 무게를 좀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공산 국가고 또 일당이 이제 견인을 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계속해서 봉쇄를 하는 와중에도 뭔가 부양을 하기 위한 그런 정책은 좀 내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뭐 당장 얘를 뭐 4%대 5%대 올리진 못하더라도 일단 다른 국가에서 하지 못했던 그 연착륙을 중국에서는 좀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 환율도 지금 달러 대비 6.75 위안이거든요. 그러면은 고점 대비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럼 상대적으로 중국의 환율도 잘 버티고 있는 그런 수준이라면 한번 이제 부양책을 통해서 중국 경제가 어떻게 연착륙을 해서 다른 왜냐하면 이제 유가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다른 국가들보다는 조금 싸게 들여오기 때문에 다른 국가와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는 이쪽에 좀 희망을 좀 걸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지금 0.4% 충격적인 건데 쇼크로 다가왔다 이런 건데 지금 전 세계 장이 악재는 증폭돼서 악재가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아까 보셨겠습니다만 상해, 선전, 홍콩 항생지수, 중화권 지수 이거 올랐어요. 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우리나라 환율 차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아시아 쪽의 시장이 열리면서 오히려 환율이 달러 강세가 약세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중국 역시도 외인 매수가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오늘 외인 매수로 인해 가지고 조금 우리나라가 상승을 하는 영향을 이제 좀 받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중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중앙은행에서 이제 인민은행장이죠. 인민은행장이 계속 밝히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이제 중국의 경기를 최대한 보조하기 위해서 돈을 풀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제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 중국 공산당이 목표한 올해의 목표 이제 경기 GDP 성장률이라고 하죠. GDP 성장률을 5.5%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분기에 4.8%였고 2분기는 0.4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평균치를 5.5로 맞추기 위해서는 지금 3분기와 4분기에 달성해야 되는 이제 평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반기 평균 이제 목표 성장률이 8.7% 정도 나옵니다. 말 그대로 돈을 엄청나게 부으면서 그러면서 부양책을 쓰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인프라 투자도 하고 지원책도 써야지만 달성할 수 있는 숫자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 공산당의 특징인데 공산당은 목표를 정했으면 숫자를 뱉었으면 최소한 거기에 준하는 수준까지는 이제 숫자를 만들어내야 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좀 많이 풀지 않겠느냐. 경기 부양책을 많이 쓰지 않겠느냐 이런 것에 대한 좀 전망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시장이 중국 경제가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플러스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아 시장 전체에 좀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했으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중국 경제 성장률이 걱정을 하는 가운데서도 비교적 괜찮았단 말이에요. 근데 0.4로 이렇게 주저앉은 데는 봉쇄 영향이 큰 거죠. 그렇죠. 그게 좀 뭐 지배적으로 뭐 작용을 했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봉쇄를 하고 중국 경제가 만약에 안 좋아진다, 침체로 간다. 근데 우리한테도 굉장히 영향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는 어쨌든 중국의 영향도가 좀 가장 크기 때문에 뭐 거기에 이제 중간재를 팔던 소비재를 팔던 중국 쪽에 이제 수출이 절대량으로는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침체 올 경우에는 뭐 우리의 영향 거의 직접적으로 온다고 보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원화의 환율이 1,400원을 넘어갔어야 정상이다라고 보는 쪽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위안화, 중국의 위안화와 한국의 원화는 이제 뭐 패극까지는 아닙니다만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상대적으로 중국의 화폐가 강세를 보이면서 대한민국의 통화가 약해지는 것을 좀 막아준 부분도 있다. 이런 좀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이 부양책이 안 먹히고 뭐 4% 뭐 저들이 제시했던 수치를 크게 미스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저는 뭐 우리 들어오기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뭐 아무것도 못하던 시장이잖아요. 약간 그런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그게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좀 볼 수는 있겠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이 부양책이 어느 정도 먹히는 것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하고 그거를 좀 가정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전에는 그런 얘기했어요. 중국이 다른 나라들이 겪을 걸 미리 겪고
지금 이렇게 푹 꺼져 있다가 지금 오르는 단계였다. 근데 여기서 꺼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코로나가 다시 확산이 되는 이런 네. 과정을 겪고 있으면서 중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약점인 부분은 백신에 대한 접종률이 좀 낮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도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내도록 제로 코로나, 아마 베이징이었죠. 이제 네. 그쪽에서 이제 올해 내도록 제로 코로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로 조금은 문제가 되는데 지난 2분기 때 이제 중국이 성장률이 0.4%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나라의 대중 무역 적자가 마이너스가 났죠. 적자가 났습니다. 이게 원인이 뭐냐 그러면은 이제 좀 확인을 해본 결과로는 중국에서 이제 셧다운이 일어나고 소비가 좀 안 되면서 가전제품, 핸드셋이라고 부르는 그런 제품들에 있어서 재고가 늘어났다. 그리고 한국에서 수입해가는 물량이 줄어들었다. 말 그대로 중국의 소비가 줄어들면은 한국 내에 재고가 쌓이고 중국 내에 재고가 쌓이고 이 재고가 처리가 되지 않으면은 이게 악성 재고로 이어지면서 대한민국 기업들의 실적에도 마이너스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에서는 우리가 좀 내구재라고 부르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산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부품을 많이 생산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이나 중국이 침체 혹은 셧다운을 겪게 되면은 결국 우리나라의 수출에 영향을 받게 되고 이것은 우리나라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또 한 번 코로나로 셧다운을 이번 겨울에 이제 올 겨울에 또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또 한국에 여전히 남아 있는 악재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주식 장이 좀 괜찮아진다 해서 중국에 또 투자한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분들께 뭔가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중국 시장은 이제 수치적으로 말씀드리면 분자는 이제 중국의 이제 실적이고 분모는 달러 베이스로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홍콩장 같은 경우는 그런 특징을 좀 예. 많이 보여주는데 오늘 이제 중국장이 올랐던 거는 달러가 조금 밀리면서 이제 분모가 작아지면서 이제 수치적으로 올라온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뭐 좀 마디를 만들어낼 거로 봅니다. 어떤 시스템적인 에러로 가지 않는 이제 그런 가정이라면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마디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좀 어느 정도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이 아시다시피 이제 정유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에서 싸게 받아가지고 수출을 안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네. 딱 움켜쥐고 있거든요. 뭐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아직까지 이제 재고에 대한 부담 뭐 이런 것들이 또 내관으로 남아 있기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양책의 가장 그 선봉에 설 부분은 역시 소비거든요. 네. 이제 소비. 그러니까 봉쇄 안에 봉쇄를 하는 그 가운데서도 이제 소비를 또 진착시키기 위한 이제 어떤 부양책이 나오는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중국은 이 달러 베이스, 그러니까 달러가 조금 막 치고 가는 그런 상황만 아니라면 다시금 좀 반등을 할 수 있을 테니까 저는 오히려 좀 이 기회에 중국을 좀 늘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아니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중국 부동산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네. 중국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 상당히 심각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실제로 그것 때문에 제가 지난달이었죠. 이제 중국 내에서 뱅크런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관련돼서 대출받았던 이러한 돈들이 조금 이게 꼬이게 되고 실제로 부동산이 공사하던 현장이 섰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그런 부실한 부동산 개발들이 겹치게 되면서 이제 은행들의 부실 문제가 또 번지고 있고요. 이런 곳에 있어가지고 뭐 우리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겠다라는 운동도 일어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지방은행들 같은 경우는 뱅크런도 발생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KBS 뉴스의 헤드라인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잠깐 이슈가 됐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 공산당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중국 공산당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는 일당 독재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당 자체 사명이 있습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부동산이 무너지면은 민심이 아주 많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부동산은 무조건 막을 것이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정치를 보는 분이나 외교를 보는 분이나 경제를 보는 분들이 그 동네에 있어가지고는 문제가 있는 건 맞지만 그거를 막아내지 않겠냐. 라는 이런 좀 예상치는 형성이 돼 있습니다. 다만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지금 중국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도 가장 큰 리스크가 공산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분명히 부동산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는 건 팩트고 이거를 어떻게 보면 터트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라는 것도 팩트인데 이제 경제를 보시는 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이거를 공산당이 막고는 있지만 못 막았을 때가 문제가 된다. 이거는 정말로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지금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저는 부동산이 만약에 중국 부동산이 터졌다 그러면은 저는 다 팔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을 만큼 터지진 않을 텐데 터지면 정말 문제가 커질 수 있다. 이 부분에서는 저는 좀 심각하게 이거 생각하고 있는 터지고 편입니다. 나서 팔면 손해가 막심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뱅크런 수준인데 그게 지방은행 수준이니까 그리고는 실제로 뭐 거기에 연관된 대출이 뭐 0.0 몇 프로 정도 수준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점점 리스크가 커진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신용도가 낮은, 제가 그 전문 용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저희 그 채권 시장에서 벌어지는 스프레드. 네,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은 그 부분에서 리스크가 좀 된다라고 싶으면은 비중을 빨리 좀 줄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간 지금 그 어느 나라도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심정으로 투자에 유의를 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이번에는 저 수급과 관련해서 이 국내 증시 돈이 돌질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5조 거래대금 하느니 빅스텝 단행한 13일 코스피 거래대금이 5조 원을 기록했다. 이게 어느 정도 액수입니까? 5조 원이면 거의 프로그램 매매를 제외하면 네. 사고자 하는 사람도 없고 팔고자 하는 그렇죠. 사람도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개인이 지금 증시 이탈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탈도 이탈이고 네. 일단 주식을 새롭게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 방송에도 살짝 말씀드렸었는데 대한민국 증권사들의 평균 손익분기가 12조 3천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다면 뭐 상당히 많은 증권사들은 지금 적자에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일평균으로 이제 뭐 4조, 많게는 한 7조 정도가 프로그램 매매가 돌아가고요. 네.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12조, 13조 나오는 그런 상황이면 네. 사실 그리고 이 시점이 또 특징이 뭐였냐면 코스피보다 코스닥 거래대금이 더 나왔어요. 네. 그러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매에서 이제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뭐 물론 이제 금요일에는 삼성전자의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좀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네. 좀 새롭게 이런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거래대금이 더 나왔는데 지금 지수가 막 올라가는 건 아니었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네끼리 치고받았던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순환매가 개인들끼리 일어났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대금이 이렇게 올라오지 못하는 그 부분은 역시 가장 그 직접적으로 증시의 반등이 어려운 그런 상황을 좀 뭐 여실히 보여주는 이제 그런 수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처럼 이렇게 주가가 좀 오를 때는 여지없이 팔고 나가거든요. 그리고 제 주변에 봐서도 빨리 탈출하고 싶다. 그냥 너무 지루하고 너무 힘들고 빨리 탈출해서 다른 거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게 바닥입니다. 네. 그게 바닥이다. 그게 바닥이에요. 네, 제가 뭐 길지는 않지만 한 10년 정도 이렇게 네.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본 결과 주변 분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때가 바닥인 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꾸준히 나와서 말씀드리는 게 정말 저렴한 상황에 왔다라는 거는 모두가 동일합니다. 근데 올라갈 동인이 없다 보니까 계속 이제 눌려 있었었고 이게 한 달 반 정도 반복되면서 지속되면서 많은 분들이 피곤해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거래대금이 아주 작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작다라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말 그대로 수급이 없기 때문에 조그만한 돈으로도 그리고는 어떠한 세력이라고 부르면 좀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이 한 번에 일괄적으로 들어오면서 그냥 묻지마 매수, 프로그램 매수로 들어오면서 이만큼을 담아라고 하면은 그게 평소 때보다 방어력이 약하고 어떻게 보면은 위에 쌓여있는 호가가 좀 얇다 보니까 쭉 올라가는 현상을 우리가 지금 관찰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저렴한 걸 알기 때문에 아무도 팔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저렴한 걸 알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왔을 때 쉽게 좀 끌려 올라간다. 상승률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고 그다음 관심도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은 안 하지만 많은 분들이 좀 더 떠나고 있고요. 좀 더 떠나시면은 진짜 바닥이 나올 겁니다. 네. 조금만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금 왜냐하면 이 떠난 개인 투자자들이 채권 시장을 가거나 아니면 금융권의 특판 상품에 몰린다 이런 얘기더라고요. 예. 요즘에 이제 뭐 저는 이제 채권을 주로 이제 파는 이제 그런 생활도 이제 오래 했으니까요. 이제 채권 금리 같은 경우에는 뭐 싱글 A 플러스, 싱글 A 마이너스 뭐 이 정도 기준으로도 거의 연 4% 가까이 나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채권으로 간다라는 게 중요하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또 가지고 계신 주식일 수도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만약에 4%가 안 나온다 그러면 그 주식을 갖고 있어야 하는 어떤 당위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 주식에서 그 자본을 4% 굴리는 회사를 변동성이 큰 주식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 그냥 신용도 들어오는 4%는 그냥 채권을 주는 이제 그런 쪽으로 돈이 흘러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이 지점이 말해주는 그런 시사점을 여러분이 보유하고 계시는 이제 그 종목에 대해서
좀 적용을 시켜보실 필요가 있다. 요즘에는 조금 신용도가 떨어지는 금융 뭐 채권 같은 경우에는 5% 중반까지도 나오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주식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이제 틀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용도가 떨어지는 것은 그 위험 부담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즘 같은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일단 발행할 수 있는 자체만으로도 상당 부분 허들을 넘어섰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만 대면 아실 만한 그런 기업들도 생각보다 이렇게 신용도가 많이 높지 않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 감안해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뭐 1년짜리 뭐 트리플 B 뭐 마이너스 뭐 여러분 아실 만한 뭐 아시아나항공 이런 것도 트리플 B 마이너스거든요. 네. 그런 것도 이제 뭐 좀 우리 장기 채권 보면은 뭐 5%대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이제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갖고 계신 주식이 과연 그 자본금을 1년에 몇 퍼센트를 자기 자본 수익률 ROE로 불려낼 수 있는 기업인가 이거를 살펴보시는 것도 좀 쳐낼 수 있는 기업의 순서를 미리 정하는 이제 그런 좀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근데 그런데 장기 투자했다가 이제 주식이 방향을 틀 때 네. 이거 내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단기로 투자가 가능한 겁니까? 보통 뭐 3개월, 6개월 단위로 다 찢어져 있는 건데 금리 인상기에는 증권사나 발행사들은 지금 더 올라가기 전에 확정을 짓고 싶어 하는 거고 투자자분들은 좀 짧게 끊어서 가시는 게 좀 좋아서 네. 그러니까 증권사분들한테 제가 몰매 맞을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3개월이나 6개월 정도의 약간 중위험 수익률이 있는 그렇죠. 그런 쪽으로 좀 끊어가시는 전략이 채권 시장엔 맞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채권 수익률보다도 낮은 ROE를 갖고 있는 종목이 만약에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있다 그러면 반등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우선 쳐내야 되는 종목으로 삼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수급 얘기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외인들이 좀 들어와 줬잖아요. 그 외인 수급은 이게 앞으로도 지속될까? 항상 우리가 그게 궁금한 거잖아요. 달러는 계속 강세고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현 시간 기준으로 달러가 1,315원입니다. 네,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 해외여행 다녀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저희가 1,120원, 1,150원 이런 기억을 갖고 있다가 지금 1,315원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제 환율이 떨어졌다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게 아주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그럼 도대체 외국인들이 어떤 걸 사고 들어오느냐라는 걸 좀 보셔야 되는데 주로 보시면은 이제 대형주, 어떻게 보면은 지수에 대해서 지수가 저렴하기 때문에 대형주 중심으로 들어왔고 반도체 중심으로 들어왔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지금 들어오는 돈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나 장기로나 수익을 바라고 들어오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여전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지금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는 뭐 국제유가가 어디로 움직일 것이고 달러 강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는 좀 더 장기적인 시결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지금 디램 가격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 디램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3분기나 4분기 내에 고정 거래 가격이라는 게 또다시 인하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중인데 그렇게 되면 그건 우리나라에는 악재일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거를 확인하고 가자라는 수요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지금 들어오는 자금에 너무 환호하기보다는 조금 더 냉정한 시각으로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지켜보고 나신 뒤에 그리고는 다음 주에 있을 미국 FOMC까지는 지켜보고 나신 뒤에 좀 더 좀 명확한 본인의 투자 방향성을 설정하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친 김에 오늘 장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요일에 이제 삼성전자가 6만 전접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SK 하이닉스 10만 원 다시 탈환을 했죠. 그러면 이게 계속 갈 것인가? 이제 가장 궁금한 게 이게 계속 갈 것이냐, 여긴 반짝이냐 이거거든요. 저는 이제 조금은 더 갈 수 있다라고 좀 보는 조금은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데 일각에서 얘기하는 베어마켓 랠리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런 이유가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사는 외국인의 어떤 입장은 시장을 사는 건 아니죠. 그 종목을 탁 집어서 사는 겁니다. 근데 두 종목의 비중이 30%를 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 두 종목을 살 경우에는 지수가 움직이죠. 지수가 움직이면 프로그램을 자극하고 프로그램 매수가 자극이 되면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이제 함께 올라오는 이제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프로그램 매매는 또 환율에 연동된 프로그램이 또 있는데 그 프로그램들은 오늘 원화 자산에 대한 강세가 나타나면서 은행주들을 확 끌어올렸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고 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시장의 특징은 체감 지수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수가 많이 올랐는데 뭔가 좀 떨떠름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좀 저점에서 좀 탈피하는 거는 모두가 해피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은 아니잖아요. 네. 선택된 몇 개가 미리 좀 움직이는 이제 그런 양상을 보이는 상황인데 사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일주일 전, 뭐 한 2주일 전하고 지금하고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갑자기 뭐 실적 추정치가 좋아졌거나 아니면 뭐 이 할인율이 바뀌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저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추가 악재가 당분간은 나올 게 없지 않을까라는 투자 심리가 깔려서 저점이 형성됐는데 TSMC가 툭 던져준 이제 그런 그 호실적 이런 부분이 좀 그런 것들의 촉매제가 돼서 좀 연쇄 반응이 좀 나왔다라고 생각은 들고 뭐 이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곧바로 7만 원 가고 SK하이닉스가 곧바로 뭐 13만 원, 14만 원 갈 그런 에너지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투자 심리가 조금 누그러드는 수준.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한 6만 원대 중반 정도. 그리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그 묻지마 낙폭이 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그 부분 정도를 좀 보고 있고 SK하이닉스도 이제 11만 원 후반 뭐 이 정도를 좀 가늠은 하고 있습니다. 갈 길이 만만치 않죠. 구간에 이제 털어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갈 길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 내친김에 하반기 코스피를 그 예상해 보면 그 밴드가 어느 정도까지 보시는 거예요? 일단 저는 저점은 뭐 대략적으로 이제 뭐 2,180 뭐 이렇게 보는데 뭐 그러니까 2,200에서 고점은 한 2,600선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2,600. 코스피는 일단 저는 이제 환율로 봤는데요. 이제 코스피의 이제 환율 상단을 이제 우리가 뭐 시스템적인 리스크로 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1,360원 정도를 가늠해 보면 이제 뭐 산술적으로 이제 2,100 중반 정도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또 이 환율 하단 부분이 이제 컨센서스가 모여 있는 하단 부분을 보면 1,240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이번에 낙폭이 시작됐었던 이제 2,600선, 2,500선 후반 뭐 이 정도로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이 2,180선을 왜 강조드렸냐면 제가 지난번에 뭐 자꾸 지난번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이 우리 우선주를 제외하고 코스피 전체의 자본 총계가 지나가는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PBR 뭐 몇 배 하는 거는 사실 쓸데없는 자산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순수한 자본 총계를 놓고 봤을 때 코스피가 지나가는 시가총액하고 만나는 선이 2,180선 정도 되니까 회계적인 어떤 그 뭐 근거를 좀 들어서 저는 이제 환율하고 딱 맞는 지점 그래서 이제 한 2,180선을 저점 그리고 환율의 이제 하단을 놓고 봤을 때는 한 2,600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전체적인 주식 동향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역시 환율로 보시는 거군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환율로 판단하시는 낚시의 찌예요. 뭐 바람 보고 파도 보고 뭐 이렇게 날씨 보고 결국에는 우리 찌 보고 낚시하잖아요. 제가 보기엔 환율이 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유가 뭐 무슨 뭐 끼어져 뭐 인플레이션 얘기하고 뭐 다 얘기하지만 결국 환율을 봐라. 거기 환율이 다 모이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예상 밴드 그리고 환율에 대한 얘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여기 나와서 하는 게 맞냐 싶긴 한데 제 기준은 항상 저는 배당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배당? 배당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삼성전자가 올해도 1,444원은 기본 배당으로 깔고 갑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자체가 우리나라 배당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배당률이 변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코스피의 배당률이 변한다. 나머지 기업들은 거의 배당률이 변하는 것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난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가 배당을 늘리고 그리고 대형주들이 지난 한 5년 동안 보시면 평균적으로 한 2% 정도 배당이 약간은 상한선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를 1,444원을 기준으로 2%로 잡아보면 적정가는 한 72,000원 정도 나오고요. 이거 ROE로 해가지고 추산해가지고도 삼성전자 적정 가격을 따져보면은 7만 원 초반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7만 원 초반대까지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를 해준다. 중간에 걸림 없이. 그러면서 좀 한국 시장 좋아 계속 사 투자해라는 식으로 나오면은 상단은 그때 기준으로 한 2,700 정도 나온다라고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상단은 2,700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단은 이제 다 열어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왜냐 그러면 지금 너무 복잡한 관계가 국제적으로 얽혀 있는데 또 한 가지 환율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환율에 있어서 중국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국가가 우리 옆에 있는 일본입니다. 일본 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N저를 계속 유도를 하다가 지난주에 아베 총리가 좀 이렇게 사고를 당하면서 그 이후에 일본의 환율 정책이, 일본의 통화 정책이 변경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달러로 움직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경제 국가이기 때문에 일본 엔화의 뭔가 기준금리라든지 아니면 금리 상단이 조금이라도 흔들리게 되면은 달러에 대한 수급이 확 꼬이게 됩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달러가 또 어디로 튈지 모른다라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관점에서 환율에 대해서도 여전히 이제 전문가들도 어떤 분들은 뭐 1,350원, 1,370원 이렇게도 예상을 하시는데 환율이 유로 열려 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증시는 아래도 계속 열려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단은 2,700 정도, 올해 2,700 가면 잘 갔다 던지자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하단은 좀 많이 열어놓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단을 그냥 열어놓겠다 이러시니까 겁나요. 네, 저도. 네. 어디까지 갈지. 아니, 겁나 이렇더라도 제가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는 PBR 이런 거는 잘 모르기 네. 때문에 저도 지금 대충 계산해 보면 대형주 중심으로는 네. 5에서 10% 이상 빠지기가 어려운 그래요. 거 맞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단을 많이 빠진다라기보다는 그냥 이악 물고 버티자. 네, 빠질 수 있는 거는 알고 버티되 저렴한 게 맞다. 네, 버티시면 됩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인들이 지금 반도체를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그것도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지난 금요일에 보니까 그 외국도 지금 반도체 쪽이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요. 오히려 한국의 반도체 종목들이 올라가서 미국 종목들이 오르지 않았나 하는 정도로 우리나라의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좀 집중이 됐다라는 네. 좀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 요인이 이제 요즘에는 그 어떤 호재에 의한 이제 그런 주가 견인이 아니라 악재가 더 나빠지지 않는 곳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말 뉘앙스가 이상한데 이렇게 더 안 나빠져서 다행이다, 약간 이런 뉘앙스에서 네. 나오는 부분이 좀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뭐 이제 잠정 실적은 좀 발표는 했습니다만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이제 컨퍼런스 콜을 하겠죠.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어떤 청사진을 보여줄지 이게 이제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그 상반기에 조금 밀렸었던, 물론 이제 인텔이 사파이어 래피즈를 출시를 해야 이제 같이 꽁짝꽁짝 만들어서 이제 네. 패키지가 나오겠습니다만 상반기에 못했던 것들이 하반기에 좀 출시가 되면서 조금 이제 개선이 될 여지를 좀 선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여기서 이제 좀 착안해 볼 부분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조금 틀어지고 있어요.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탄력이 좀 좋습니다. 예. 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는 이것저것 다 섞여 있잖아요. 특히나 네. 이제 휴대폰 박살났더라고요 이번에. 네. 그 보니까 애플한테도 밀리고 그리고 이제 중국 출하량 떨어지고 이러니까 사실 지금 서버 디램 하나로 겨우 연명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서버 디램의 그 비중이 그래도 SK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는 더 많잖아요. 그렇다 네. 보니까 그러니까 메모리 비중이 더 높다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탄력 있는 반등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세 상승은 아니라고 해도 이제 한번 이렇게 오를 때요. 빨리 좀 내 걸 만회하기 위해서는 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있어요. 근데 이걸 물타기를 좀 해서 빨리 내가 산 가격대로 가서 탈출하고 싶으면 삼성전자가 빠르겠습니까? 하이닉스가 빠르겠습니까? 이거는 역사적으로 증명이 돼 있죠. 하이닉스가 빠르죠. 하이닉스가 하이닉스가 빠르다. 빠르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예. 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가전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다 있는데 네. 이게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는 환율에도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는 삼성전자 자체가 대한민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매우 무거운 주식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부터 좀 정책이 바뀌긴 했지만 그 전에는 배당이 상당히 약한, 어떻게 네. 보면 성장주 개념으로서 투자하고 그다음에는 숫자만 보고 투자하는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장기 투자로 배당도 좀 고려하는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이 참여하는 투자자들 자체가 삼성전자는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묵혀놓고 적당히 오르면 판다, 이런 투자자가 많고 네. 하이닉스는 투자자 자체가 많이 올라야 판다, 많이 떨어지면 산다라는 투자자가 많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성향상으로도 하이닉스가 좀 더 좀 탄력이 상하방 탄력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또 이렇게 거대한 얘기는 아니고 그 지금 뭐 차트를 이렇게 딱 찍어드리면서 이제 했으면 좋겠는데, 삼성전자 이제 완전 천하의 똥손이 정말 과거에 어느 한 최고점을 딱 찍어서 다시 그 점을 넘어가는 동안에 걸렸던 가장 긴 기간이 3년 9개월이에요. 네, 그게 2010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차트가 예. 있는데 근데 SK 하이닉스는 3년을 넘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어떤 반등 국면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SK 하이닉스의 이제 어떤 레버리지 탄력이 예. 조금 더 좋은 거니까 지금 앵커께서 이제 질문 주신 거의 답은 예. 뭐 이렇게 어떤 걸 더 선호하냐 이게 아니라 네. 반등의 속도만 이제 놓고 본다 그렇죠. 그러면 네, SK 하이닉스가 역사적으로는 더 빨랐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준금리 얘기 좀 하죠. 울트라 스텝 지난주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1% 한꺼번에 올릴 거다 이런 얘기가 팽배했었는데 아니라고 얘기했죠. 0.75 정도일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 실제로 연준 위원들이 언론에서 이제 네. 밝히기를 지난주 내도록 어떻게 보면은 CPI가 발표가 난 뒤에 네. 9.1%라는 충격적인 물가 상승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페드와치라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들이 약간 배팅을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1%로 올릴 확률이 80%. 그러니까 말 네. 그대로 울트라 스텝이라고 부르는 빅1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100bp 인상을 할 거야라는 게 하루 만에 80%로 솟구쳤습니다. 이제 그 전에 출발점이 7%였다는 걸 보면은 거의 하루 만에 뒤집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이 나오고 난 뒤에 연준에 있는 많은 인사들이 언론 인터뷰에서 0.75도 아주 강한 겁니다. 여러분들 네. 0.75가 우리가 이미 6월에 한번 했다고 그래가지고 0.75가 약한 게 아니고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0.75도 정말 대단한 긴축이기 때문에 여기서 75비 인상 자체가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 이것도 강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흥분하지 마세요라고 계속해서 시장에 시그널을 보냈고요.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은 좀 더 증시가 좋아질 수 있겠네. 0.75 정도는 우리가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좀 증시가 반응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많이 올라가면은 우리가 지금 당장 한국에서도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자 갚기가 부담스럽다라는 분들이 늘어나는데 미국의 기준금리가 그만큼 올라가면 미국 내에서도 보이지 않던 부채의 위험이 노출될 수 있다. 그리고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서도 이제 국가가 파산하는 그런 케이스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0.75 자체도 매우 빠른 속도고 이것도 우리는 이제 숨겨져 있던 부채 위험이 노출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연준에서 100bp를 올릴 거다. 이거는 정말로 인플레가 안 잡혔을 때의 문제인데 인플레가 휘발유 가격을 놓고 보면 조금씩은 잡히고 있습니다. 야. 이제 그런 관점에서 75bp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시장을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네. 그런 좀 힘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안 잡히면 도리 없이 1%포인트까지도 갈 각오를 하겠지만 지금 이제 6월 CPI 보고 그다음에 7월에는 조금 꺾였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반영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일단은 뭐 보시면 저는 뭐 0.75로 간다라고 보는데 네. 뭐 1%를 올리려면 마땅한 이제 기대 효과나 네.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명분이 없다 입니다. 예, 지금 예.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경기 하강을 넘어서 침체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일단은 수치들이 조금씩 꺾여 내려가는 것들을 보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풀악셀을 확 밟는다? 네. 그렇진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이번 7월이 지나고 나면 8월은 없잖아요. 잭슨홀 미팅이고 네. 9월. 두 달 동안의 어떤 이런 원자재들의 움직임을 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지. 지금 지뢰 좀 높을 것 같으니까 조금 꺾였던 것을 뭐 뒤로 하고 그냥 확 1% 그럴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예. 인플레가 피크를 찍고 긴축을 멈추는 시점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언젠가는 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아까 전에 그 차장님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긴축을 이번에는 왜 하는가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면은 긴축이 멈추는 시점도 보인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왜 하느냐? 인플레이션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물가가 올라가면서 버블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부작용이 생길 것 같으니까 금리를 이제 예전과는 다르게 빠르게 올리고 있고요. 그러면서 QT라고 하는 돈을 거두어들이는 효과, 거두어들이는 현상까지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 시장에 돈이 풀리고 인플레가 생겼으니까. 인플레의 반대는 디플레이션 혹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도 볼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지금 경기 침체를 부를 수도 있을 만큼 강하게 금리 인상을 하고 있다. 근데 경기 침체는 부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계속 연준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인플레도 조금씩 꺾이고 있고 소비 데이터도 조금씩 꺾이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긴축을 멈추는 시점 혹은 오히려 이제 금리를 낮추는 시점은 경기 침체라는 게 정말로 확실해졌을 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미국 월스트리트에서도 계속 예상하고 있는 게 내년 1분기 말 혹은 내년 이제 6월 정도, 내년 중순이 되면은 오히려 미국은 금리를 낮출 것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너무 이제 기준금리가 높은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은 이자 비용이 너무 커지니까 우리가 돈을 거두어들이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다 보면은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소비가 위축이 되면은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그러면은 경기 침체라는 시그널이 확실하게 좀 보이면 말 그대로 인플레 피크아웃을 넘어서
이 정도면은 경기가 완전히 돌아설 수도 있겠는데라는 그런 시그널이 보이면은 오히려 금리를 낮춘다라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은 컨센서스가 만들어지고 증시가 그때는 조금 더 불이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미국장이 꿈틀거렸던 이유도 이 금리 영향이 좀 있는 거죠. 네, 뭐 네. 좀 절대적으로 좀 큰 부분이 네. 있었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거잖아요. 이게 더 호키시, 그러니까 매파적으로 되지 않은 것 때문에 이제 네. 그 약간 비둘기적으로 보이는 이런 부분, 네. 더 나빠지지 않은 상황에서 나오는 안도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어서 이게 뭐 추세적으로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저는 0.75 정도만 이렇게 유지가 되고 간다 그래도 시장의 환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약간의 안도감을 줄 수 있는 정도의 투자 심리는 유입이 된다고 봅니다. 예. 네. 요즘에는 진짜 그 조그만 뉘앙스 가지고도 주식이 출렁출렁하니까요. 그리고 뭐 서로 해석이 막 갈리잖아요. 네. 똑같은 걸 보고 얘는 이렇게 보고 얘는 이렇게 보고 네.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래서 저도 말씀드리는 와중에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면은 온갖 악재들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요. 그게 자체가 악재고 그렇죠. 주가가 좀 올라가면은 온갖 호재, 뭐 선반영이 되고 뭐 되고 이게 다 나오니까 어디에 장단을 맞출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우리 뭐 금요일 조금 반응, 오늘 조금 올랐다. 이렇다고 해서 저 베어마켓 랠리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밤 미국 시장에서의 반응이 더 중요하다. 그걸 봐야 돼요. 예,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냐 그러면 지금 국제유가가 계속 빨간불을 유지하고 있고 지금 현재 WTI 기준으로 97달러에서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네.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제유가가 다시 올라가면은 그죠? 지금 7월 FOMC에 대해서는 0.75, 75bp 네. 인상이라는 것을 대부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은 다들 이제 그렇겠구나. 그러면은 증시가 나쁘진 않겠구나라는 건데 그러면 9월은? 이라는 의문이 또 남아 있습니다. 지금 말 그대로 여기서 이번에는 0.75, 그러니까 75bp를 올려가지고 조금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금리를 올라갈 텐데 그러면 9월에는 0.25를 올릴래, 0.5를 올릴래, 0.75를 올릴래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확답은 없습니다. 왜? 앞으로 우리가 7월 CPI, 8월 CPI를 확인하고 난 뒤에 또 결정을 할 거니까. 그럼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만약에 국제유가가 WTI가 오늘 밤에 올라간다. 국제유가 올라가면서 이거 9월 달 혹은 올해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이런 예상치가 또 올라가면은 지금 이제 페드와치 기준으로는 3.5%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3.75, 4%까지 올해 연말 기준금리 목표치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시장은 또 다시 흔들리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베어마켓 랠리도 조금 조심스러운 이유가 그런 데이터가 나오면은 또 빠질 수 있습니다. 네. 또 조정을 받을 또 바닥으로 이제 또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조금 차분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간도 뭐 그렇게 지금 우리가 넉넉치가 않아서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도움을 좀 드리는 질문을 드릴게요. 하반기에 그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대형주냐 소형주냐 이거부터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색깔을 명확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색깔을 명확해야 돼. 일단 저 개인적인 생각은 나중에 큰 힘을 써야 될 때까지 이제 좀 기회만 되면 현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주의인데 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현금 있는 걸 못 보시잖아요. 네, 그래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그런 좀 전략일 수 있어서 저는 우리 코로나 때도 그랬잖아요. 뭐 이런저런 종목 갖고 있다가 반등 세게 나오는 뭐 소위 말하는 BBIG 쪽으로 딱 몰아가지고 뭐 레버리지 쓰신 분들은 그 손실을 겪고서도 훨씬 더 큰 수익을 내셨고, 그러니까 저도 어차피 시장이 큰 반등이 나올 때는 지금 뭐 50%가 깨졌든 70%가 깨졌든 그걸 정리하고 주도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뭐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굳이 여기서 막 이렇쿵 저렇쿵 안 하셔도 주도주가 나타날 때까지 그냥 뭐 지켜보시는 것도 저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근데 대형주 소형주가 아니다. 주도주다. 근데 주도주가 이제 언제 어느 쪽으로 나타날지를 아직 몰라서 네, 근데 아직은? 저는 결국에는 에너지 쪽으로 보고는 있는데 근데 좀 다른 쪽에 좀 뭐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이제 이게 베어마켓 랠리 비슷하게 나가는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이 베어마켓 랠리라고 하는 네. 그 뜻을 보면 뭐 쫙 밑에 있는 바이오 주식 움직인다고 우리가 뭐 마켓 랠리라고 얘기는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수가 올라야 되고 지수의 연속성이 있어야 우리가 그걸 비로소 랠리라고 좀 부르는 그런 상황이니까 만약에 이제 여기를 대형주를 좀 보시는 분들은 저는 어쨌든 시총 최상단 반도체나 자동차 요거를 좀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움직이면 이제 밑에 있는 반도체의 뭐 소부장이나 네. 자동차 부품 이런 쪽이 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요걸 지표로 삼는 그런 좀 뭐 얕은 매매 대신 영혼 없는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네. 딱 뭐 가격, 손절, 익절 딱 정해놓고 포스트잇에 붙여놓고 이 가격을 터치하면 무조건 실행한다라는 각오하에
접근을 하시는 네.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대형주, 소형주 어떤 게 좋습니까? 저는 개인 투자자의 성향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개인 투자자가 제일 못하는 게 방금 말씀하셨던 주도주 찾기입니다. 이거 올라가는데 하루 이틀 올랐다고 이게 주도주로 올라가는 건지 미국 시장 봐야 되고 금리 봐야 되고 미국 기업들 봐야 되고 아주 어렵거든요. 그러면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겁니다. 본인이 정말 살만한 가격이라는 것에 대한 분석이 끝났다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그 기업에 대한 그 차트에 대한 공부가 끝났다라고 하면은 오를 때까지 분할 매수입니다. 네, 오를 때까지. 대신에 지금 계속 전문가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일단은 지금 반등할 때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은 돈을 더 태우고 있는 현금을 다 태우는 게 아니고 나는 월에 얼마를 투자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꾸준히 매수를 하겠다. 가격을 안 보고 꾸준히 매수를 하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매수를 하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면은 팔겠다라는 거를 종목마다 무조건 설정을 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포스트잇이 아니더라도 내가 차트를 보고 이 정도 가격을 설정해놨으면 여기까지는 분할 매수, 위에 올라가면 매도. 그리고는 또 다른 종목. 왜냐하면은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모두가 반도체면은 같이 움직이겠지만 반도체도 있고 2차 전지도 있고 뭐 화학도 있고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다들 좀 균등하게 내가 머릿속에 생각했을 때 나는 반도체가 이만큼 30%, 뭐 정유가 뭐 20%, 그다음에 자동차가 10% 이렇게 했을 때 정해놓은 비율만큼 꾸준히 돌아가면서 분할 매수를 합니다. 얘는 오늘 얘가 많이 빠졌냐면은 분할 매수해가지고 계속 모아놨다가 먼저 튀는 애를 비중을 줄이고요. 그리고는 또 물려있는 애들을 또 계속해서 분할 매수하면서 지금은 조금은 포트를 정리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식으로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된다. 제가 지금까지 보면 많은 개인 투자자가 코로나 이후에 들어오셨고 어떻게 보면 다이소 혹은 포트가 엉망으로 좀 이렇게 만들어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냉정한 분석을 하시고 그리고는 어떻게 내가 비중을 가져가고 어떻게 탈출할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조금 전략적으로 분할 매수 전략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되면 다음 질문으로 저점 매수가 좋습니까? 추격 매수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역시 분할 매수해서 그 타이밍, 포인트를 잡아라. 뭐 이런 말씀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시총 상위 주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 약진을 해서 모처럼 기분 좋은 장인데 이게 좀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내일 또 경주마 시간에는 우리 장이 어떻게 요동을 칠지 모르겠습니다. 내일도 오늘 같은 기분이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